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안홍욱입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방이 중요하지, 이미 발생하고 난 뒤에 는 이미 관계가 악화되고 감정이 쌓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평소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학교폭력 그 실태를 컴퓨터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언어폭력이 약 한 40% 됩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 15에서 20% 사이고, 사이버 괴롭힘이 한 10% 내외, 그다음에 신체 폭력이 한 17, 8%, 나머지 한 20% 정도가 한 기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전국 학생 수의 약 2%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약 5만 명, 19년도에는 약 6만 명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언어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또 뭐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력 이런 것도 처음에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9년도 5월 14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소년범 수는 줄었지만 40%가 다시 범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그런데 습관이 들면은 이게 다시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재범 비율이 40년간에 5배가 증가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2범 이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9범 이상 비율이 15%에 육박한답니다. 역시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19년도 12월 1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17년도 청소년 성병 환자가 12,000명이었는데 매년 3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다음 성관계 시작 연령이 보통 14세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동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동이 3살만 되면 성에 눈은 뜨는 아이도 있다 해서 성교육도 전 조기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성병 환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4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상당한 숫자가 매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19년도 12월 12일자 언론 보도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 폭력만 문제일까? 19년도 7월 12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2만 원 줄게, 선생님 한번 때려봐라. 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때린 중학생에는 정학 10일. 근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교권이 추락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그런 교권 침해, 교사 폭행 사건이
18년도에 165건이 나왔고, 매년 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도 2월 2일자 언론 보도에 보면 또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나왔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는 선생님들이 수천 명이 이른답니다. 그때 2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3천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19년도 9월 24일자 언론 보도 보면은 학생의 교사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5년간에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총 15,103건 중에서 총 양은 줄어드는데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성희롱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전체 숫자는 줄어들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과 성희롱 사안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시사점을 보면은 학생 간에는 화해가 됐는데 학부형이 개입해가지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화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사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안은 학부형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이게 보면 가벼운 사안에도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가지고 감정이 악화되고 또 학생 간에는 정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그걸 계속 더 시간을 끌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 오해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한 그런 처리가 있어가지고 피해 학생을 보호에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방어권 기회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법률가들의 부추김, 행정사라나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이 자꾸 소송을 부추겨가지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또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제도가 정교하게 잘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어권, 또 과잉금지, 입법금지, 또 하여튼 그 절차마다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해서 또 거기에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사소한 절차도 다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학교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장 재량 처분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믿지 않고 또 끝까지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인에이블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에이블러라는 옛날 헬리콥터 부모이라고 이런 말이 나왔듯이 모든 걸 부모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립심과 독립심이 부족해지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지금은 하나나 많아야 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과 정성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더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가
그 유리 그릇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리 그릇이 겉은 참 예쁘지만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때문에 아주 못 쓰게 되죠. 그러나 고무공이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 고무공은 떨어져도 계속 다시 튀어나오고 하는 것처럼 겉만 화려한 유리 그릇보다는 계속 어떠한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잘 자기 자신을 추스를 줄 아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그런 자녀 교육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부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1등 해라 이런 것만 가르치시지 살다 보면은 항상 이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그 형편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줄기차게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그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정막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녀를 키우는 게 오히려 좋은 교육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우선 자녀한테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 사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와 가해 학생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학생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학생 의견을 존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 의견은 잘 화해하기를 바라는데 학부모님께서 그걸 오히려 더 문제를 길게 끌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또 선생님과 함께 제도 속에서 때로는 학부모님이 일체 개입하지 않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권장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악설이 더 우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아이만 그 사람도 가정에 가면은 아주 평범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또는 부인한테도 잘하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하죠. 따라서 겉으로는 다 인간은 평범하지만 누구나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걸 억제할 뿐이죠. 그 성악설이 더 가깝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몰카 범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하고 그 죽고 못 살게 절친했던 그런 절친 남친 집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9%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 44%가 남친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다 그런 악마의 기질이 다 내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 이거 얼마나 참 비겁한 겁니까? 소위 리벤지 프로노라 해가지고 리벤지 프로노라 해가지고 같이 즐겼던 그런 정사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둘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노출시키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사례도 많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민주당 여자 의원의 알몸 사진이 페이스북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 이혼을 앞둔 남편의 소행이었습니다. 또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77세 할아버지가 경운기로 자기 부인을 밀어가지고 살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50년 이상 같이 해로한 부부인데 싫으면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나쁘게 하는 거 보면 나이 드신 분도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 인간은 참 결코 선한 것보다 악성이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화이트 칼라 범죄는 어떻습니까? 또 선진국의 상류층 자녀가 겉으로 보면 아무 평범한 가정이고 그래서 아주 부유스럽게 자란 애들이 뭐 테러에 가입되는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연예인의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이 드러나가지고 또 중도 하차하고 뭐 심지어 뭐 자살을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래야 범죄는 억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오묘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과 리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옛날에 스톡홀름 도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질로 잡혔는데 16명인가가 인질로 잡혔는데 그 중에 미스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들이 인질범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구출돼서 나와가지고는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인질범을 구출하려고 뭐 그런 구명 운동을 했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당연한 범죄인인데 그걸 또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신창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거죠. 그 사람이 상당히 강도 강간 그런 강력범죄자였는데도 그냥 흥미롭게 얼마나 우리가 그 청소년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한동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심리는 참 오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인질범이 잡힌 인질을 좋아해가지고 그 하는 거 보면 리마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과 리마 증후군. 그러니까 인간의 오묘한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일화지요. 그 다음, 범죄, 그러면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생물학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유전학적으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다. 롬브루조 같은 분들은 생리적 범죄로 인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는 아주 따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동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범죄자를 많이 다뤄보면은 그 대화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걸 즐기는 소위 육해범이라고 하죠. 남들이 고통받고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면에서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사회학적이다. 아니다. 태어난 것보다는 사유가 그렇게 만든다. 뭐 빈부격차라든가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유가 범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위 문화이론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위 문화에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하위 부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 또 낙인 이론 별거 아닌데도 1차적 이탈을 갖다가 그걸 잘 교화하고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2차적 일탈까지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낙인 이론도 있고, 또 브레이스웨이트라는 범죄학자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재통합적 합리적 수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치심을 주어가지고 그걸 바로 자기 스스로 반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에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해버리면 학생이 좌절하게 되고 오히려 반발심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 내가 정말 다음에는 이러지 않아야겠구나. 건질 만한 수치심, 그 소위 재통합을 위한 합리적 수치심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누누이 강조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맡겨서 거기서 관계가 빨리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꾸 오래 끌다 보면은 그것이 관계 회복이 더 늦어지고 더 증오의 글이 깊어지고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범죄 포화의 법칙을 페리라는 범죄학자는 주장했는데 사회에는 범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데 학생들 간에서는 그 학교폭력이 안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동차 운전처럼 우리가 아무리 준법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 운전이 또 필요하듯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때 늘 교육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하듯이 방어 교육을 하고 대비 교육을 하고 또 났을 때 학교폭력 기왕에 발생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해서 그 나빠진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계기로 또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은 이만 하겠는데요. 제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 더 들으시고 또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또 전화는 032-520-1597 510-1597입니다. 510-1597 또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